그래서 오늘 할 것은 그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고 해가지고 당연히 그 EC2를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다룬다던가 아니면은 디스크에 뭔가를 저장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EC2에다가 서버나 아니면 로그 파일이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를 올릴 때 그런 유스 케이스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볼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메모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웃 메모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워핑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인데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쭉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조금 선행 지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행 지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 건데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운영체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들으시면 되고 아직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운영체제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거나 아니면은 아직 듣기 전이면은 조금 유심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느 정도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OS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사전 지식을 다 설명할 예정이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하드웨어랑 OS가 있는데 하드웨어가 어떻게 OS가 어떻게 하드웨어를 인식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I/O 요청들을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면서 어떻게 튜닝하면은 어떻게 I/O 요청들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감이 잡히실 거고 그리고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볼 겁니다. 당연히 시스템 프로그래밍 때는 아이오리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사실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 말고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이론적인 내용 말고도 현업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현재 AWS EBS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뭔지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들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리고 VFS랑 마운트 메커니즘을 배울 건데 버추얼 파일 시스템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마운트를 왜 배워야 되냐면은 저희가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다 인식시키는 게 마운트거든요. 이런 것들 인식시키는 것도 마운트고 당연히 EC2도 하나의 가상 컴퓨터잖아요.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 꽂을 수 있고 하드디스크 여러 개 꽂다가 하나를 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디스크 여러 개 연결한 다음에 마치 하나의 큰 하드디스크로 쓰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마운트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마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이것들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여기 1, 2, 3까지가 사전 지식이에요. 사전 지식이고 그리고 저희 실습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토리지 가상화 그리고 로지컬 볼륨 매니저 그리고 수압 메모리 이런 것들을 할 텐데 실습은 간단하고 조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 지식에 대해서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EC2에다가는 아마존 리눅스를 쓸 겁니다. 물론 레드햇 계열이면 다 똑같아요. 레드햇 계열이면은 다 똑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여기 EC2에서 쓰는 것 중에서 우분투를 왜 안 쓰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은 좀 현업에서 우분투를 잘 안 씁니다. 우분투는 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실험용으로 되게 많이 쓰고 우분투 장점은 생태계랑 커뮤니티가 되게 크고 그리고 다 오픈소스고 무료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적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매번 업데이트됩니다. 커널이나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되면은 기존에 돌아가는 것들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금융권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서비스의 인프라는 이제 버전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의 커널 버전이나 하나의 운영 체제에서 보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드햇 계열처럼 좀 돈이 들지만은 근데 돈이 드는 대신에 거기 레드햇에서 문제나 이런 게 생기면 보장을 해주는 그런 OS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분투는 이제 데비안 계열이고 이제 레드햇 계열이 있는데 레드햇 계열에서는 레드햇 리눅스, 로키 리눅스 그리고 아마존 리눅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 리눅스를 보통 쓸 거고 이제 아마존 리눅스는 레드햇 리눅스에서 조금 AWS 자체 하이퍼바이저에 좀 알맞게 튜닝된 OS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 보시면은 우분투 쓰시는 분들은 apt install 이런 명령어들을 썼을 텐데
그게 패키지 매니저거든요. 뭐 파이썬 같은 경우는 PIP, 뭐 노드면 뭐 npm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OS에 패키지 매니저가 APT가 있다면은 이 레드햇이든 로키 리눅스든 아마존 리눅스는 DNF 패키지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옛날이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염이라고 치면은 DNF로 내부적으로 알아서 바뀌어질 거예요. 염이라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것은 이제 우분투는 그 ext4라는 그런 파일 시스템을 쓰는데 그 로키 리눅스나 아니면 이런 아마존 리눅스는 XFS라는 파일 시스템을 씁니다. 그래서 파일 시스템이 다르면은 이게 인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XFS 같은 경우는 아이노드를 곧 설명할 건데 아이노드의 개수가 원래 고정이 되어 있는데 XFS는 아이노드의 개수를 동적으로 늘려주는 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조금 말이 길어지는데 그 학교에서 운영 체제나 시스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근데 리눅스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그게 좀 아쉽죠, 그렇죠? 리눅스 안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리눅스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LVM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이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섹터는 뭐고, LVM은 뭐고, 트랙은 뭐고, 트랙 이거 그 컴공계에서 배웠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리눅스의 뭐 저널링이라든지 그냥 그 터미널 명령어 몇 개 알려주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시스템 엔지니어가 되지 않더라도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리눅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가 프로세싱하는 웬만한 것들은 다 리눅스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여러 가지 그 관심사들이 있을 텐데, 우선은 저희가 볼륨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디스크의 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 여기 보시면은 이 트랙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동심원 방식으로 있는 게 트랙이고, 이 트랙은 이렇게 섹터로 나뉘어 있어요. 섹터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의 트랙에 하나의 그 섹터 부분, 이게 하나의 그 반지름, 이걸 잘랐을 때 나오는 그 한 부분이 이제 최소 그 디스크의 물리적인 그 저장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저희가 말하는 최소 저장 단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이제 섹터 단위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 저희가 하드디스크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탐색을 하려고 할 때도 이제 알맞은 섹터를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트랙이 이 실린더 자체, 이 원판 자체 실린더라고, 이 동심원 것들이 이제 트랙, 그리고 여기에서 좀 자른 부분, 얘네들이 섹터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주소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섹터라고 하면은 몇 번째 트랙 줄에 몇 번째 주소 이렇게 하면은 주소가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주소를 완전히 1차원 배열로 정수화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로지컬 블록 어드레스, LB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를 가리키기가 되게 좀 어려운데, 이 LBA를 통해서 어떠한 그 정수된 주소를 바로 특정 섹터로 바로 매핑 시켜주는 게 LB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습에서 sudo fdiskl 그리고 여기에 디바이스 파일이 있는데, 디바이스 파일을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섹터를 보면은 섹터 사이즈 512바이트 IO 사이즈, 그리고 IO 사이즈는 4096바이트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 페이지 캐시 같은 거 배우셨나요? 그 4kb라고 IO 운영체제에서 IO 요청은 4kb 단위로 인풋과 아웃풋, 리드 라이트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OS에서 인식하는 최소 단위는 블록이에요. 블록. 페이지 캐시가 되는 거고 이게 4kb예요. 그리고 여기 섹터 사이즈는 512바이트예요. 그러니까 8배 차이 나죠. 8배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크기가 안 맞잖아요. 크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 운영 체제에서는
이제 블록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피지컬로는 이렇게 섹터들, 디스크에 있는 섹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이 512바이트인데 이 8개를 모으면은 하나의 페이지 캐시가 되겠죠. 이거를 블록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특정 블록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디바이스 매퍼들이 이제 특정 블록에 대한 섹터의 첫 번째 주소를 반환하는 식으로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운영체제는 계속 블록으로 다루고 디스크에 쓸 때는 이 블록이 세부적으로 섹터들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굳이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읽고 쓰는 거에 최소 단위는 사실 512바이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읽고 쓰는데 시스템 콜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read, write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만약에 얘네들을 읽고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시스템 콜이 만약에 이거로 한다면은 8배 더 많이 일어나게 되고, 시스템 콜을 실행할 때마다 이제 커널의 CPU 모드가 바뀌죠. 그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스위칭되고 또 커널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스위칭되는 그런 컨텍스트 스위칭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신 그 NVMe EBS의 아마 IO 하나의 오퍼레이션의 그 단위가 시간이 이제 10 마이크로 세컨드 그 정도 되는데, 보통 여기서 그 컨텍스트 스위칭이 1, 2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이 되게 IO 오퍼레이션의 한 10%에서 20% 정도 잡아먹는 되게 큰 연산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블록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거에서도 4kb라고 배우는 것도 이 이유입니다. 물론 이 4kb도 투닝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파일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구축하면 못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의 뭐 서버나 아니면 저희 서비스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룬다. 그러면은 페이지 캐시의 크기가 4kb면은 주소가 4kb 단위로 쪼개지게 되고, 그럼 주소가 되게 많고, 그럼 TLB 부분이 계속 플러시가 되는 식으로 오버헤드가 있는데, 이제 페이지 캐시 단위를 뭐 1기가로 하면은 주소 자체가 적어가지고 대용량 처리하기 되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 워크로드에 맞춰서 되게 잦은 빈번한 요청이 많으면은 페이지 캐시를 4kb로 하고, 대용량 뭐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에는 페이지 캐시 개수 크기를 막 1GB로 늘리는 등으로 해서 좀 더 시스템 콜의 개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블록이고, 혹시 여기까지는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혹시 설명 좀 빠른가요? 괜찮은 거 같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노드를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아이노드를 모르시는 분? 아이노드 처음.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하자면은, 리눅스에서 모든 건 파일이거든요. 파일인데 이 파일에 대한 원래 위치가 디스크에 저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이노드는 이제 뭐라고 보면 되냐면은 리눅스의 파일인데 이제 메타데이터를 저장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파일을 조회하려고 하는데 그 파일의 원본 위치는 컴퓨터의 외부 장치인 디스크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디스크를 읽어 드리려면은 이제 메타데이터랑 이제 어디 블록에다 작성을 했느냐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노드에는 메타데이터랑 이제 어떠한 정확한 블록에 작성이 돼 있냐라는 포인터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노드는. 이거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때 배울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은 좀 선행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좀 이 하나의 파일도 디스크 내에서 다른 섹터, 다른 블록으로 흩어져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데이터를 한번 읽었다면은 여기 블록에 대한 내용이 그 메모리의 페이지 캐시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캐시가 되는 거를 제가 뭐 버퍼 캐시, 페이지 캐시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노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이노드 단위로 하나의 파일은 아이노드로 매핑됩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도 파일로 추상화됩니다. 하드디스크를 다루는 것도 파일처럼 다룹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도 아이노드 하나로 받게 되고 하나의 네트워크 소켓도 하나의 아이노드로 받게 되고 하나의 실제 파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다 아이노드로 받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가 I/O 요청을 할 거잖아요. I/O 요청을 할 텐데 그러면은 저희는 그 시스템 폴단에서는 특정 아이노드를 라이트한다라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아이노드가 가리키는 그 블록 주소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덮어 씌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I/O에 대해서 멀티플렉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I/O 요청이 되게 시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I/O 요청을 하면은 I/O가 왜 오래 걸리냐면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읽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실제 내용이 메모리에 적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쓰고 싶어 라고 하면은 페이지 캐시를 쓰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디스크에 쓰여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읽거나 쓰려는 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웹서버를 띄웠는데 사용자 요청이 HTTP로 왔어요.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 한 명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의 소켓 파일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보내는 리퀘스트는 이 소켓 파일에 계속 기록이 되게 돼요. 그러면은 사용자 요청이 오는데 이 요청 오는 게 한 번에 딱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올 거 아니에요. 바이트 단위로. 그러면은 사용자 요청이 오고 그럼 소켓에 기록이 되는데 소켓이 읽은 다음에 소켓이 지금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도착 안 한 거예요. 1분만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은 저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소켓을 계속 기다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 서버가 있고 제 서버에 동시 접속자가 1만 명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노드 소켓이 1만 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금 프로세스는 계속 그 1만 개의 아이노드 단위로 뭐가 지금 읽을 준비가 돼 있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배우는 게 셀렉트 시스템 콜이죠. 시스템 프로그래밍 때 배웠던 거. 셀렉트 시스템 콜은 뭐냐면은 이렇게 아이노드들의 리스트, 파일 디스크리터들의 리스트가 있으면은 그것 중에서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보고 준비되면은 그 아이노드를 반환해서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I/O 멀티플렉싱입니다. 하나의 서버가 여러 개의 사용자를 동시에 그 접속을 받고 있을 때 어떤 I/O 요청이 준비가 됐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보는 게 I/O 멀티플렉싱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시스템 프로그래밍 때 배웠던 셀렉트 시스템 콜이 이제 기본적인 시간 복잡도가 n만큼 걸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셀렉트처럼 그 동기 블락킹 I/O, 블락킹 I/O에서 이폴 같은 논블럭킹 I/O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면 좀 많이 지루해지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저한테 요청이 오는 사용자들에 대한 그런 소켓들이나 아니면 아이노드들을 이제 레드 블랙 트리라는 자료 구조로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지금 리슨하고 있는 그런 소켓들, 사용자의 그 TCP 요청들을 이제 트리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다가 준비됐다 하면은 이제 트리 하나를 뽑아요. 준비된 놈을 하나를 뽑은 다음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리슨하고 있는 트리, 그리고 지금 I/O가 준비된 링크드 리스트, 이렇게 두 개 자료 구조를 유지를 하고 이제 나중에 그 지금 딱 그 쓸 때가 됐을 때 이제 I/O가 완전히 준비된 레디 리스트, 이 링크드 리스트를 다 순회해서 이제 여러 개의 아이노드를 한 번에 몰아서 I/O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폴 비동기 I/O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 배웠던 거는 이제 동기 I/O, 하나에 대해서 기다리고 하나 I/O하고 하나 기다리고 하나 I/O 요청하고 이런 거고, 이제 이폴은 계속 기다렸다가 좀 모이면 한 번에 I/O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최신에는 2019년에 나왔는데 IO 유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이 폴은 이제 그 내가 관찰하고 있는 소켓 리스트 그리고 지금 당장 준비된 리스트 이 두 가지 자료 구조로 다뤘다면은 이제 IO 유링은 여기가 유저 스페이스랑 커널 스페이스거든요. 저희 OS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내가 어떤 소켓, 어떤 사용자 요청을 들을 거다라고 하면은 이중 큐가 있어요. 원형 큐가 있는데 서브미션 큐, 등록 큐에다가 이제 내가 리슨할 파일 디스크립터들을 이렇게 넣어놓고 이제 커널 스페이스에서는 그 큐에다가 계속 뽑아가지고 IO 요청을 하고 완료됐다는 거를 당장 알리는 게 아니라 비동기로 알리기 위해서 컴플리션 큐에다가 완료 큐에다가 넣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등록도 몰아서 하고 이제 완료됐다는 그 시그널도 몰아서 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스위칭이 한 번만 일어납니다. 이 여러 개 파일 디스크립터들 중에서. 그래서 이게 조금 변천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셀렉트 시스템 폴의 그 동기적인 I/O에서 이 폴 같은 비동기 I/O 그리고 최신의 I/O 유링의 두 가지 큐를 이용한 I/O 이렇게 진화가 돼 있고 그리고 I/O 유링을 제가 왜 언급을 했을까요? 저희가 AWS EBS는 어떤 디스크를 쓰던지 NVMe라는 그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디스크도 이제 다 I/O 유링 방식으로 이제 I/O 요청을 처리합니다. 저희가 쓰는 AWS EBS 자체가. 그래서 AWS EBS는 이제 이런 I/O 유링 방식으로 저희 그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신가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너무 하나하나 다 설명한다 싶기도 하지만은 또 이거를 조금은 한번 보고 실습을 해야지 좀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좀 이론을 설명하는 걸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 다음으로 설명할 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인데 제가 AWS EBS는 공통적으로 NVMe라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이게 실습에는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지만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 다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할 때 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게 당연히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I/O가 동작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은 성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에 시스템 콜 모르시는 분 있나요? 시스템 콜? 시스템 콜은 다 알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그러면은 시스템 콜은 이제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을 하다가 이제 어떤 거를 read하고 write 할 때는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는 걸 하려면 이제 커널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read 해줘, 이거 write 해줘 이런 식으로 커널한테 부탁을 하고 커널은 그 시스템 콜을 받고 어떤 로직을 수행을 할 겁니다. 로직을 수행을 할 건데 그것을 어떻게 수행을 하냐 라는 걸 하는 겁니다. 당연히 그 어떤 파일을 쓸 수도 있고 어떤 소켓에다가 쓰면 어떻게 될까요? 네트워크 응답을 보내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써보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TCP 요청으로 뭐 헬로우라고 보냈어요. 헬로우라고 보내면은 제가 헬로우 이렇게 요청을 HTTP 리스폰스로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생성된 소켓에다가 헬로우라고 적으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네트워크로 그 내용이 자동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이 정도까지가 여기 윗단인 거죠. 저희는 그 소켓이랑 파일에다가 그냥 내용을 적으면 알아서 네트워크 요청이 그쪽으로 나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게 어떻게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나가냐라고 하면 여기 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저 스페이스, 여기가 커널 스페이스, 그리고 여기는 그냥 CPU 메모리까지 있는 컴퓨터인데 여기는 그냥 다른 디바이스죠. 컴퓨터에 장착하고 떼고 이러는 부분이지 컴퓨터가 아니에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뭐 하드디스크 얘들도 뺐다 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 콜을 받으면은 파일에 대한 시스템 콜을 받으면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그 시스템 콜을 받고 어떠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뢰를 할지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자세한 구현체가 적혀져 있어요. 시스템 콜은 그냥 뭐 해줘라는 인터페이스일 뿐이고 거의 구현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블록에 대해서 읽고 쓰는 거를 어떻게 자세하게 구현되어 있는지가 적혀져 있는 거고 네트워크 요청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어떻게 이거를 패킷으로 보내고 패킷을 읽을지 이런 자세한 구현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소켓에 대해서 리드를 하잖아요. 소켓이나 이런 것을 리드를 하면은 자동으로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정의된 리드를 실행하면은 네트워크 요청이 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그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이면은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그걸 받고 이제 그게 이제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어떠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선택할지 고릅니다. 키보드 입력이나 이런 거면 캐릭터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인계를 해주는 거고 이제 그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부에 있는 구현체를 반환을 해서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서는 이제 인터럽트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유저 스페이스에 있는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서버들이 어떠한 그 로직 중에서 I/O 요청들이 있을 때 커널 스페이스에 돌아가는 스레드들,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스레드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세하게 구현을 하고 실행을 해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조금 너무 빠르게 설명한다거나 그런 건 없죠? 지금 다들 표정이 읽을 수가 없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것만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 저희가 I/O에 대한 것을 하는 건데 좀 큰 그림만 그리도록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도 사실은 문체 때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문체 때 배웠을 수도 있는데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뭐냐면 하드디스크도 사실은 여러분들 작은 컴퓨터입니다.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CPU랑 메모리 다 있어요. 그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작은 컴퓨터를 저희는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디바이스 안에 있는 컴퓨터가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가 다룰 AWS EBS에서는 NVMe 컨트롤러가 되는 거고 왜냐면은 NVMe 디바이스로 추상화를 해주니까 그리고 저희가 네트워크 요청 보내는 것도 다 랜카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은 그 랜선 꼽는 곳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외부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 개의 랜선 꼽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 개의 랜선 꼽을 수 있고 당연히 이제 그것도 외부 디바이스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드디스크에다 파일을 쓰면은 이제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거고 컴퓨터가 랜카드에다가 뭔가를 적으면은 그 랜선 꼽는 데다가 뭔가를 적으면은 이게 네트워크 요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랜카드도 그 자체적으로 CPU랑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랜카드, 뭐 네트워크 버퍼 이런 것들도 제 컴퓨터가 네트워크 요청 보내라고 하면은 랜카드가 내부적으로 버퍼링이 돼 있습니다. 버퍼에다가 보낼 내용들 적재했다가 알아서 내보내고 그리고 그 TCP 신뢰성 제어 같은 것들을 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여기가 EBS가 되겠죠? 그렇죠? EBS 여기가 하드디스크 부분이 될 거고 여기가 이제 그 OS의 커널 스페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컨트롤러 그 사용자가 컴퓨터가 이제 어떤 I/O 요청들을 하겠다라고 큐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넣으면은 이제 이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그 큐에의 내용들을 보면서 I/O 요청들을 핸들링하고 DMA 같은 것들로 내용을 메모리로 복제시키고 그리고 완료했다 하면은 이 컴플리션 큐에다가 넣고 이런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동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신가요? 다들 되게 너무 잘 따라오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그 NVMe라는 그런 거 자체가
이제 SSD 중에 그 추상화 중에 하나입니다. SSD를 NVMe 드라이버로 다루면은 이제 NVMe 프로토콜로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다루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든 SSD든 똑같이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 그 제가 방금 설명한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제 커널에서 I/O 요청을 하면은 서브미션 큐에다가 컨트롤러의 서브미션 큐에다가 이제 내용들을 넣고 그리고 이 커널은 알아서 지금 해야 될 것들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그 컨트롤러는 이제 그 I/O가 완료가 되면 컴플리션 큐에다 넣고 그리고 인터럽트를 받으면은 이제 알아서 커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수행을 하고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신가요? 네. 이것도 사실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이거 궁금한 사람 있나요? 여기까지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하고 싶어서 넣긴 넣었는데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개개인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좀 되게 하나 좀 깊게 갔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깊게 갈 이유는 없을 수 있어도 하나하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는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려는 겁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 그 I/O 요청에 대해서 이제 BFS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이제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매핑해주고 그래서 우분투로 되어 있는 ext 파일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리눅스의 XFS 파일 시스템도 이제 동일하게 리드 시스템 콜이 나가면은 동일하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동일한 리드 시스템 콜이면은 이제 다른 파일 시스템이어도 똑같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BFS고 이제 여기 블록 레이어에서는 이제 I/O 스케줄러랑 디바이스 매퍼 얘네들이 이제 알맞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시스템 콜이 오면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 그것을 인계해주고 디바이스 매퍼는 이제 알맞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넘겨주고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제 I/O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브미션 큐랑 컴포지션 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드웨어랑 통신하면서 하드웨어가 I/O가 완료됐다 하면은 인터럽트 받으면은 얘가 그 인터럽트를 보고 지금 준비가 됐구나 하고 이 요청을 처리하고 만약에 지금 요청이 되게 바로 급한 거면은 이제 그것을 바로 그 큐에다 뽑아내서 이제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유로울 때 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해가지고 여유로울 때 이 패킷에 대한 신뢰성 제어라든지 아니면은 블록 디바이스면 체크썸이라든지 이런 좀 무거운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인터럽트 기반으로 돌리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부분 그쵸? 여기 부분이 OS가 되겠죠. 여기 부분 OS고 기본적으로 NVMe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쓸 거고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다룰 때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추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LVM이에요. 그래서 이 LVM에 대해서 실습을 할 겁니다. 그냥 LVM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실습을 하는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이 부분 블록 레이어에서 추상화를 해주면서 이제 물리적인 디스크 파티션을 이제 논리적으로 묶거나 아니면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상화 기술을 디바이스 매퍼 단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큰 그림을 봤고 또 세부적인 그림을 보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read 시스템 콜을 호출을 하면은 VFS가 아이노드를 참조해서 이제 디스크의 LBA 기억나시죠? OS랑 여기 블록에서는 블록을 다뤘다면은 여기는 실제적으로 디스크의 주소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 LBA에 어떤 블록을 읽어달라고 명령을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VFS가 내부적으로 다른 파일 시스템이면 다른 명령으로
다 유연하게 변환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LV를 기반으로 디스크의 실제 주소를 기반으로 이제 그 서미션 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합니다. 이제 실제 디바이스한테 이제 그 나 큐에다가 데이터 넣었으니까 봐달라 이렇게 인터럽트를 쏘는 방식이고, 이제 인터럽트를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디스크입니다. 이 밑에가 디스크. 여기 디스크는 그 인터럽트를 받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그 I/O 요청들 처리하고, 만약에 크기가 좀 크다면은 DMA 기술을 이용해서 디바이스에 있는 거를 메모리로 복제를 하고 완료됐다라고 큐에다 넣은 다음에 다시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보내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 다른 디바이스가 통신하는 방식이고, 저희는 여기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VFS 파일 시스템 여기 사이에 있는 이 디바이스 래퍼 부분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AWS EC2에서 볼륨들을 유연하게 관리를 할 겁니다.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다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EC2를 데이터베이스로 쓰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돌리고 있고, 당연히 어떠한 파일 시스템의 어떠한 디렉토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쌓여있죠. 그리고 디스크는 10기가로 할당받았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10기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운돼요. 10기가 정도의 하드디스크를 할당받으면은 그 정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드디스크 더 붙일까요? 그거는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하나의 파일이 두 디스크에 걸쳐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의 파일이 만약에 그 데이터베이스 파일 하나가 50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파일이 다른 하드디스크 사이에 걸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LVM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디스크를 계속 EBS를 더 생성을 해서 그 EC2에다가 디스크를 여러 개 끼워놔요. 그리고 하나의 LVM, 하나의 로지컬 볼륨으로 다 합친 다음에 거기 위에서 이제 I/O를 수행하도록 해요. 그러면은 이제 논리적으로 여러 개의 볼륨을 합쳐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병렬 처리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 I/O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브미션 큐랑 컴플리션 큐가 어디 있었나요? 디바이스 컨트롤러에 있었죠, 그쵸? I/O 요청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는 디바이스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EC2에다가 EC2에다가 하드디스크가 2개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하드디스크마다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있겠죠? 각각 다 서비스 큐랑 커뮤니티 큐가 있겠죠. 그러면은 I/O 요청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병렬적으로 할 수 있어요. 속도를 2배까지는 아니겠지만 2배 느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멀티스레딩 뭐 2개 한다고 해서 성능이 2배 오르는 게 아니듯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볼륨을 나눠가지고 병렬적으로 쓰는 식으로 I/O 요청들의 그 속도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좀 백업 같은 거, 하나 디스크에 쓰는데 이 하나 디스크에 대한 그 복구 백업용으로 동시에 써가지고 이제 백업 디스크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말한 병렬 쓰기나 이런 것들 다 넷플릭스에서 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I/O 요청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LVM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정말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컴공이면은 누구나 리눅스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리눅스를 알아야 되는데 리눅스 수업이 없어요. 이게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리눅스의 되게 어느 정도 기초 개념이거든요. 여러분들 되게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게 좀 리눅스의 기본 개념들인 거고, 여기에서 LVM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우선은 이제 여기에 /dev /nvm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디스크 디바이스예요. 디스크 디바이스인데 여기 앞에 /dev라고 붙은 게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눅스에서는 모든 걸 파일처럼 다룬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랑 SSD도 하나하나 파일로 다룰 거예요. 이 이름의 파일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좀 헷갈리잖아요. 실제 파일이랑 디바이스를 파일로 추상한 거랑 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디바이스는 이제 /dev /device 이름 이런 식으로 추상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를 디바이스 파일입니다. 디바이스를
파일로 다룰 수 있게끔 파일로처럼 다룰 수 있게끔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름은 이렇게 붙은 거고. 그래서 이런 디바이스를 피지컬 볼륨이라고 합니다. 피지컬 볼륨이라고 하고 그 해당 디바이스를 여러 개 파티션으로 자르면은 사실 하나의 디스크에 대해서 파티션을 3개 만들면은 이것도 3개의 다른 디바이스로 이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만들면은 서로 다른 디스크 2개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런 파티션을 만든 경우에는 NVMe 1, M2, 1 한 다음에 P1, P2, P4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파티션이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물리적인 디바이스예요. 물리적인 디바이스인데 이 물리적인 디바이스로 볼륨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볼륨 그룹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지 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상의 하드디스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건데 이제 실제 용량 있는 디스크를 여러 개 볼륨 그룹에다 등록을 해가지고 전체 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용량의 로지컬 볼륨을 딱 뽑아서 쓰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이 하나의 하드디스크로 논리적으로 나눠가지고 쓰고 싶다면, 왜냐면은 이것도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도 어떤 하나의 파일이 너무 거대져서 다른 것을 침범한다던가 이러면 문제가 생기잖아. 그래서 하나의 피지컬 볼륨을 볼륨 그룹에다 올린 다음에 거기다가 로지컬 볼륨 2개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럼 얘가 만약에 좀비 상태가 된다던가 얘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얘는 문제 없게 돼요. 하드디스크 하나는. 그런 식으로 하나를 이렇게 로지컬 볼륨 쪼개는 것도 가능하고 이 디바이스 볼륨을 여러 개를 하나의 볼륨 그룹으로 등록한 다음에 하나의 거대한 로지컬 볼륨으로 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EC2에 100GB의 파일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100GB를 저장을 하려면은 당연히 100GB의 디스크가 필요하겠죠? 근데 100GB 디스크가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40GB나 50GB 정도의 실제 물리적 디스크를 연결한 다음에 그 디스크 3개를 하나의 볼륨 그룹으로 등록을 해놔요. 그 다음 하나의 볼륨 그룹에다가 150GB의 디스크를 뽑아내요. 이런 식으로 동작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3개가 볼륨 그룹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가 만약에 중간에 뽑혀지면은 대형 사고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3개 디스크를 논리적인 하나의 디스크를 쓰고 그런 식으로 대형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도 서빙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스냅샷 같은 것도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주력으로 배울 게 2가지가 이제 LVM이랑 그리고 수학 메모리인데 이 첫 번째 LVM의 개념은 이와 같습니다. 로지컬 볼륨을 이제 데이터 LV 이게 있잖아요. 이제 데이터 LV도 하드디스크로 인식이 됩니다. /dev/데이터 LV 이렇게 나와요. 논리적으로 만든 거지만은 실제 하드디스크처럼 동작하고 하드디스크처럼 파티션 나눌 수 있고 하드디스크처럼 파일 시스템을 구축한다던가 아이노드의 개수를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페이지의 크기도 조정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LVM이라는 디바이스 매퍼 기술을 써가지고 유연하게 그것도 실시간으로 디스크의 용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겁니다. 만약에 컴퓨터에다가 용량을 늘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드디스크를 새로 꽂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컴퓨터를 꺼야 되겠죠. 그쵸? 컴퓨터를 꺼야 되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끄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화가 나겠죠. 이거 왜 안 되냐? 시스템 점검 중이라 하면 되겠지만은 최대한 시스템 점검 중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걸 하고 싶을 때 컴퓨터를 끄고 하드디스크를 빼고 새로 하드디스크를 넣고 컴퓨터를 다시 켜고 다시 부팅하고 파티션 인식시키고 이런 방식이 있다면은 그냥 컴퓨터를 끄지 않고 디스크 하나를 넣어요. 그 다음에 볼륨 그룹에다 등록해요. 그리고 로지컬 볼륨을 확장해요. 끝. 컴퓨터를 끌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무중단으로 볼륨이랑 디스크 이런 것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내용은 어렵지 않죠? 네. 되게 어렵지 않으신 건데요.
그래서 그 실습은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습은 저랑 차근차근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습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실습을 간략하게 할 것인지 하고 쉬는 시간 갖고, 그리고 이제 마저 그 실습을 실제 그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실습을 최대한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막 그 로지컬 볼륨 이용해서 뭐 디스크 여러 개 로지컬 볼륨에 할당한 다음에 체크성이나 아니면 스냅샷 같은 거 다루기 뭐 이런 것들 다 넣고 진짜 가장 기본적인 실습으로 넣었으니까 그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이미 아시겠죠? EC2 어떻게 만드는지, 그렇죠? EC2를 만들 때 이제 아마존 리눅스를 쓰고, 물론 우분투 쓰셔도 진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냥 제가 아마존 그냥 그 레드햇 계열 리눅스에 익숙해지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EC2를 생성할 때 이제 레드햇 계열 아무거나 레드햇 써도 되고, 이제 그 뭐 아마존 리눅스 써도 되겠지만 아마존 리눅스를 선택을 하고, 이제 여기에 볼륨 세팅 이렇게 있잖아요. 볼륨 세팅에 Availability Zone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Availability Zone, 이 AZ가 뭔지 아시죠? 이 정확한 데이터 센터잖아요, 그렇죠? 볼륨을 선택하는데 왜 데이터 센터를 고를까요? 그 볼륨이 실제로 그 해당 데이터 센터에 설치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EC2랑 바뀌냐? EC2의 볼륨은 그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EC2라는 이제 컴퓨팅 리소스가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EBS 볼륨은 무조건 같은 AZ에 있어야 돼요. 크로스 AZ로 못해요. 크로스 AZ로 하는 거는 이제 그 볼륨의 스냅샷을 전송하는 것만 가능하고, 이제 그 컴퓨터랑 EBS 볼륨을 연결하는 거는 같은 AZ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륨 세팅 그리고 이제 AZ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Z를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여기서 lsblk라는 걸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좀 리눅스 명령 좀 익숙해지시면 뭔가 감 오시죠? ls 뭐일 것 같아요? 리스트일 것 같죠? blk 블락입니다. 블락 디바이스. 그래서 list block device, 지금 현재 연계된 블락 디바이스들 여러 개 있는데 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블락 디바이스만 리스트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보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딱 부팅한 다음에 블락 디바이스 인식시키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NVMe N1라는 블락 디바이스가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뭔가 파티션이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 파티션에는 부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 디스크를 이제 그냥 내용을 기록하는 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파티션 일부를 나눠서 이제 부트로더, 이제 컴퓨터가 부팅하기 위한 내용도 일정 파티션으로 그 작성이 된 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우분투를 이제 베어메탈에다가 조금 그 포맷해가지고 리눅스로 포맷해보신 분들은 이제 그 부트 파티션이랑 이 부트 파티션 인식시키는 거랑 이런 것들 좀 아실 텐데, 이렇게 디바이스들이 나와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죠? 여기 망아지, 뭐 MAJ 그리고 MIN, 이 메이저 넘버랑 마이너 넘버인데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각각의 다른 디바이스라는 겁니다. 마이너 넘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이너 넘버가 다른데 얘네들은 각각 다른 디바이스인 거고, 메이저 넘버가 같잖아요. 메이저 넘버 같다는 거는 이제 얘네들은 똑같은 NVMe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거예요. 여담으로 이 메이저 넘버를 기준으로 어떠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선택해야 될지 디바이스 매퍼가 저 메이저 넘버를 참고하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LVM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LVM 패키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에 dnf install avm로 패키지를 설치한 뒤에, 그리고 이제 그 pvcreate랑 pvcreate를 이용해서 이제 피지컬 볼륨을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볼륨 그룹을 등록을 한 다음에 볼륨 그룹에다가 이제 피지컬 볼륨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LV create 이용해서 이 볼륨 그룹에다가 볼륨 풀에다가 새로운 로지컬 볼륨, 그것도
용량 지정을 해가지고 생성을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LSB list block 하면은 여기 뭔가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기 새로운 거. 이게 뭔가 하드디스크처럼 인식이 되는데 얘는 로지컬하게 만든 볼륨이다. 용량 10기가이고 이거를 저희가 컴퓨터를 끄지 않고 동적으로 10기가, 20기가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혹시 녹화 잘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피지컬 볼륨을 이거는 기존에 그 인식되어 있는 물리적 디바이스를 등록을 하고 볼륨 그룹에다가 그 이 피지컬 볼륨을 등록을 하고 그 볼륨 그룹에다가 LVM 그 LV 그러니까 로지컬 볼륨을 거기서 뜯어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파일 시스템을 생성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인식을 하는 건 다 되는데 이게 파일 시스템으로 등록을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폴더에 쓰면은 어떤 폴더에다가 내용을 쓰면은 이게 새로운 디바이스에다가 기록이 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지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로지컬 볼륨에 대해서 make file system XFS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분투면은 ext4로 하면 되고 그 레드햇 계열 리눅스 같은 경우는 make file system XFS를 이용해서 이 로지컬 볼륨을 포맷을 하는 겁니다.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노드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페이지의 용량을 다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테스트용으로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제 그 이게 파일 시스템 탭이라고 해가지고 이 마운트 정보를 기록하는 그런 파일인데 거기에다가 이 데이터랑 저희가 실제로 생성해준 로지컬 볼륨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작성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 폴더 아래는 이제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해당 디스크, 해당 로지컬 볼륨에 기록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데이터에다가 쓰는 모든 거는 이제 로지컬 볼륨에다가 로지컬 디스크에다가 쓰여지는 거고 이제 곧 이 디렉토리 자체가 이제 디스크가 되는 겁니다. 뭐 그 로지컬 볼륨을 엄청 크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데이터에다가 마운트 시킨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두면은 이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WS 콘솔에서 EBS 볼륨 크기를 10기가에서 20기가로 늘릴 겁니다. EBS 여러 개를 부착한 식으로 실습을 구성할까 했는데 이제 실습을 현장에서 좀 복잡하게 하면은 좀 따라오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거를 좀 제가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EBS 볼륨 크기를 그저 20기가로 올린 다음에 EBS 볼륨을 올려봤자 운영체 OS에서는 등록이 안 되는 볼륨이거든요. 인식을 안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sudo 그 physical volume resize를 이용해서 다시 메타데이터를 읽어와서 갱신한 다음에 로지컬 볼륨 익스텐드를 이용해서 이제 로지컬 볼륨을 다시 늘린 다음에 그리고 다시 그 XFS 파일 시스템으로 확장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완료 확인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이 볼륨이 10기가였는데 나중에 20기가로 늘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습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페이지 캐시랑 더티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이거 아이노드 설명을 할 때 아이노드가 하나의 파일마다 하나의 디바이스마다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만 관리합니다. 원본은 디스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노드가 이제 디스크에 있는 주소들, 디스크에 있는 블락들을 주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제 그 블락을 한 번 내가 읽은 거면은 이제 페이지 캐시에다가 기록이 돼요. 이제 그거 아이노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읽으면은 다시 그 블록 주소로 들어가서 읽는 게 아니라 페이지 캐시에 등록된 내용을 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쓰게 할 때도 바로 이거를 디스크에다 쓰는 게 아니라 페이지 캐시 영역에다가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린 디스크 I/O 속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금 디스크 쓰기나 읽기를 미루기 위해서 램의 여유 공간을 디스크의 캐시로 사용하는 게 페이지 캐시 영역이 되는 거고 이제 더티 페이지는
이제 페이지 캐시에 쓰여졌지만은 아직 디스크로 동기화되지 않은 그런 변경된 데이터 블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읽은 것에 대해서 라이트를 했지만 디스크로 아직 내보내지 않은 이런 거를 결티 페이지라고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라이트백 메커니즘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백 메커니즘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좀 이따 수업 메모리 한 다음에 커널 파라미터 튜닝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트백 메커니즘에 대해서 튜닝을 할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라이트백을 호출할 것인지 이렇게 되는 건데, 애플리케이션은 메모리 실질적으로 페이지 캐시, 더티 페이지에다가 메모리를 쓰고 즉시 썼다고 반환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커널의 백그라운드 스레드가 이 더티 페이지를 모아서 디스크로 일괄적으로 기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라이트백 메커니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학은 뭐냐면은 물리 메모리, 램이 고갈했을 때 디스크의 일부 이거를 백킹 스토리지라고 논리적으로 부르는데, 이 디스크의 일부를 메모리처럼 활용하는 페이징 공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램의 어떠한 내용을 램이 부족을 하는데,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OM 킬러가 작동합니다. 메모리의 용량을 넣으면은 이제 프로세스를 바로 종료시켜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램이 가득 찼을 때 프로세스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실제 지금 안 쓰고 있는 램의 어떤 내용들을 근데 죽이면 안 되는, 램에 등록이 돼 있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없애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디스크로 밀어내는 겁니다. 페이지 단위로 밀어내고, 이제 페이지 단위로 밀어내고 나중에 그게 다시 필요할 때 IO 요청을 보내서 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뽑아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방어선입니다. 만약에 램이 되게 부족해졌을 때 시스템이 늘어지기만 하고 이제 멈추진 않도록 하도록 하는 게 이제 수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디스크도 저희가 파일로 다룬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라고 저희가 로지컬 볼륨 만들어줬죠. 그렇죠? 로지컬 볼륨 만든 데에다가 수압 파일을 새로 생성합니다. 2기가짜리 수압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일 시스템 탭에다가 이제 수압 파일이랑 이거를 수압으로 사용한다 라는 식으로 이걸 등록을 하면은 이제 메모리가 부족해졌을 때 수압 파일에다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압 파일은 사실은 어디 있냐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로지컬 볼륨의 디스크에 있는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새로 생성한 논리적인 디스크를 램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EBS를 더 추가하고 로지컬 볼륨 등록하고 얘도 수압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계속 EBS를 추가하고 EBS를 램으로 확장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 free-h를 이용해서 현재 램의 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램의 용량에는 이제 수압을 하면은 그만큼 용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두 개의 커널 파라미터가 저희 수압 메모리의 되게 대표적인데, VM subness는 뭐냐면은 이제 수압 용량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용할지 결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DB 서버나 아니면은 그런 좀 성능이 민감한 것에서는 이제 수압니스를 조금 많이 줄입니다. 그러니까 수압 메모리를 잘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수압 메모리가 이제 I/O 요청이 많이 나가니까, 성능이 느려지니까. 근데 또 메모리에 대한 완충제, 메모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안전선이 좀 크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수압니스를 늘려가지고 좀 더 메모리가 조금만 부족해져도 바로바로 수압 메모리를 써가지고 이제 정작 메모리는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하고 디스크도 메모리를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커널의 파라미터를 튜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으로 60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메모리의 한 60% 이상이 넘어가면은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디스크로 I/O를 하면
근데 이거를 싫다 하면은 이걸 바로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와핑을 아예 안 사용하는 거죠. 상당히 민감한 거. 쿠버네티스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스왑을 0으로 하드하게 설정합니다. 쿠버네티스는. 그리고 좀 완충이 많이 필요하고 우리는 좀 최소한으로 비용을 맞췄는데 이제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스왑을 좀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덜티 레이시오는 이제 스왑 영역이랑 덜티 레이시오가 되게 주로 IO 요청의 무거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거를 쓴다고 했을 때는 항상 더티 페이지에다가 쓰죠. 그렇죠? 메모리에다 쓰는데 이 덜티 레이시오는 뭐냐면은 이제 전체 메모리 중에서 덜티 페이지가 차지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20%라고 하면은 이제 더티 페이지를 전체 메모리의 한 20%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덜티 레이시오가 너무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덜티 레이시오가 너무 높다면은 이제 모아서 지금까지 계속 IO를 안 하다가 모아서 할 거잖아요. 만약에 10기가 램이면은 이제 만약에 비율이 4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0기가 램이면은 그 4기가까지 IO 요청을 계속 안 하다가 4기가가 됐을 때 즉시는 아닙니다. 얘도 스케줄링이 됩니다. 즉시로 하는 커널 파라미터도 따로 있어요. 우선은 얘는 즉시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4기 더티 페이지가 4기가만큼 쌓이면은 한 번에 IO 요청이 4기가만큼 보내집니다. 4기가만큼 IO 요청. 그러면은 시스템이 사실상 잠시 멈춥니다. 그냥 IO 요청 처리하다가 거의 스톱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안정성 위해서는 더티 레이시오를 좀 적게 하는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같은 것에서 이론적으로는 더티 페이지 덕분에 성능이 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배우겠지만은 더티 페이지 때문에 컴퓨터가 그 멈출 수도 있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티 레이시오를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면은 이거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IO 요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두 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쓰기는 이제 바로 IO가 안 나가니까 더티한 것을 쓰는 IO랑 스왑 메모리에 쓰는 IO, 얘네 두 개겠죠. 얘네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얘네 둘이 이제 주된 IO 요청들인 거고, 스왑 메모리를 많이 쓰면은 그만큼 IO 요청을 늘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더티 레이시오를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고, 스왑을 별로 안 쓰면은 더티 레이시오를 좀 늘려도 됩니다. 왜냐면은 스왑을 잘 안 쓴다는 것 자체가 IO가 되게 한가해요. 한가하면은 또 얘네들도 그 조금 더티 레이시오가 좀 늘어나도 괜찮겠죠? 이것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맞춰서 이제 뭐 그 작성한 애플리케이션의 유스 케이스를 봤을 때 이럴 것 같다, API 통계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부하가 걸릴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얘를 적절하게 설정을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소스 정리하는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론이고 조금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한 다음에 실제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